꽃과 나무에게 말 걸기. 마당에서 철 따라 피고 지던 1년초 중 맨 나중까지 붉게 피던 백일홍마저 올 겨울 첫 추위에 얼어 죽고 나니 마당이 너무도 허전하여 내년엔 1년초 따위 부질없는 것들 심지도 말아야지 하다가 문득 목련나무를 쳐다보았다. 목련나무는 마당에 꽃이 없긴 왜 없냐고 시위라도 하듯이 가장귀마다 솜털 보송보송한 내년에 필 꽃망울을 촘촘히 매달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또 졌다고 소리내어 말하고 나서 나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그 목련나무하고 나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연이 좀 있다. 그 나무는 내가 우리 집을 짓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큰 거목이었지만 목련은 성장이 빠르다니까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지도 몰랐다. 아무튼 나는 넓지도 않은 마당에 그렇게 큰 나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집을 야트막하게 지을 작성인데 집보다 높은 나무도 싫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하천부지나 뒤란 쪽으로 옮겨 심을 궁리도 해보았는데 정원일을 하는 식물 전문가하고 의논해보니 옮겨 심는 값이 어마어마했다.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도 정원사는 그 일이 별로 탐탁지 않은 듯 새로 사 심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짓을 뭐하러 하느냐고 했다. 별로 비싸거나 귀한 나무도 아닌데 손쉽게 베어버리는 게 상책이라는 말투였다. 정원사의 말도 말이지만 내가 원래 목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까닭도 있고 해서 베어버리기로 했다. 목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꽃이 질 때 산뜻하게 지지 못하고 오래도록 갈색으로 시든 꽃잎을 매달고 있는 게 누추해 보여서 안 좋아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간단하게 그럼 베어달라고 부탁했다. 집을 짓고 있는 도중이었기에 어느 날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게 그 나무는 사라졌다. 그리고 곧 목련이 거기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냈다. 그해 5월에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하고 마당 정리를 하면서 보니 나무를 밑둥에서 베지 않고 1m 정도 남겨놓았다. 말뚝으로 쓸 일도 없는데 왜 남겨놓았을까 싶었지만 그 자리가 눈에 거슬리지 않는 담 모퉁이여서 신경 쓰지 않았다. 여름이 되니 새로 깐 잔디보다 잡초가 더 무성해져서 그걸 뽑느라고 마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연히 목련나무 그루터기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 윗부분에서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원치 않는 잡초 취급을 해 너까지 왜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대며 손바닥으로 훑어서 없애버리곤 했다.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죽지 않고 줄기차게 새싹을 토해냈고 나는 그걸 또 집요하게 훑어낼 때마다 투덜거리는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됐다. 그 해 여름 내에 그 짓을 했다. 그러다 겨울이 됐으니 그 나무는 확실하게 죽었으려니 안심을 했다.
그러나 웬걸 그 이듬해 봄 좀 오래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 그 나무 그루터기는 사방으로 이파리가 아닌 가장귀를 뻗고 있었다. 가장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라며 잎도 무성해졌기 때문에 키는 작지만 동그랗고 건강한 나무의 모양을 갖추어 갔다. 그 해 그 나무는 살아나려고 온 힘을 다하느라 그랬는지 꽃은 피지 않았다. 나는 그 나무의 왕성한 생명력에 질린 나머지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가 너한테 졌다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다. 그 후 목련나무는 나의 가장 친한 말동무가 되었다. 가장귀가 너무 촘촘하게 나서 톱으로 솎아주게 될 때에도 아플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을 했고, 전지를 끝낸 후에는 거봐라 얼마나 시원하냐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전지를 해주었는데도 이파리들이 어찌나 극성스럽게 빈틈없이 밀생을 하는지 한여름에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앙리 루소가 그린 식물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곤 했다. 무성한 나무는 대개 이파리 하나하나의 모양은 또렷하지 않는 법인데 이 나무는 마치 이파리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 시위라도 하듯이 형체가 또렷하고 두터운 질감으로 번들댔다. 그래서 더욱 루소의 그림에서처럼 그 사이에서 괴물이 튀어나올 것처럼 괴기하게 보이기도 했다. 아마 한때 그 나무를 해코지했다는 나의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잎만 그렇게 무성할 뿐 이듬해 봄에도 꽃은 피지 않아 나를 안타깝게 했고 나는 또 나무에게 말을 걸게 됐다. 미안하다고. 너를 죽이려 한 것도 너의 꽃을 싫어한 것도 사과할 테니 내년에는 꽃 좀 피우라고 자꾸자꾸 말을 시켰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에는 시원치는 않지만 꽃이 몇 송이 피었고 지난 봄에는 더 많은 꽃이 피었다. 아마 오는 봄에는 더 장하게 꽃을 피울 모양이다. 벌써부터 여발한 듯이 자랑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솜털 보송보송한 수많은 꽃봉오리들을 보니 그래서 나는 요새도 나의 목련나무에게 말을 건다.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고 이 엄동설안에 찬란한 봄을 꿈꾸게 해줘서 고맙다고. 목련이 고마운 까닭은 그 밖에도 또 있다. 목련나무 때문에 나는 꽃이나 흙에게 말을 시키는 버릇이 생겼다. 1년 초 씨를 뿌릴 때도 흙을 정성스럽게 토닥거려주면서 말을 건다. 한숨 자면서 땅 기운 듬뿍 받고 깨어날 때 다시 만나자고. 싹 트면 반갑다고. 꽃 피면 어머머 예쁘다고 소리내어 인사한다. 꽃이 한창 많이 필 때는 이 꽃 저 꽃 어느 꽃도 섭섭지 않게 말을 거느라 또 손님이 오면 요 예쁜 짓 좀 보라고 자랑시키느라 말 없는 식물 앞에서 나는 수다쟁이가 된다. 1년 초들은 목련나무처럼 오래 삐치지 않고 내 말을 잘 듣는다. 왜 안 피냐고 독촉하면 곧 피고 비 맞고 쓰러져 있을 때 흙을 도도 일으켜 세워주면서 바로 서 있으라고 야단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 마당의 꽃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노랗게 피는 꽃한테 빨갛게 피라거나 분꽃처럼 저녁 한때만 피는 꽃한테 온종일 피어 있으라는 무리한 주문은 안 한다. 무리한 요구를 안 하는 게 아마 꽃이 내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는 비법인지도 모르겠다. 아니지. 꽃과 나무들을 내가 길들였다고 생각하는 걸 알면 그것들이 아마 코웃음을 치거나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것들이 나를 길들였다고 정정해야겠다. 접시꽃 그대. 한국 전쟁 나던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졸업한 지 50년이 넘는다. 전쟁 때 행방불명된 친구도 있고 근년 들어 유명을 달리한 친구도 하나 둘씩 생겨나다 보니 50년 넘게 꾸준히 만나고 서로 경조사를 챙기고 힘들 때 위로하고 기쁨을 나눈 동창은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몇 안 된다. 그 중에도 학교 때도 친했을 뿐 아니라 한 동네에 살기까지 해서 장장 60년의 우정을 유지해온 친구가 몇 년 전 우리 주위에서 잠적해버렸다. IMF 나던 해에 부부가 같이 하던 작은 사업이 어렵게 돼 친구들로부터 몇백만 원씩 빌려 쓴 걸 약속한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된 후였다. 그러나 한 번도 그에게 빌려준 돈을 재촉한 적이 없었는데 잠적까지 하다니 혹시 딴 친구가 심하게 굴었을까 알아봐도 다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그가 동창들로부터 빚진 돈을 다 합쳐봐도 2천만 원이 채 안 되었다. 그 정도의 빚을 못 견디고 70 노 부부가 집도 절도 없이 도대체 어디로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딱하고 안쓰러웠다. 나보다 마음이 따뜻한 친구가 그 불편한 마음을 견디지 못했는지 오랜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의 거처를 알아냈다. 어느 시골에 방 한 칸을 얻어서 기거하고 있는데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살고 있더라고 했다. 재기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에 어쩌다 그 지경이 됐을까. 우린 아무도 그에게 빚독촉을 안 했을 뿐 아니라 갚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안 했다. 그러나 기대에 어긋나게도 금년 봄 4년 만에 우리가 빌려준 돈은 각자의 통장으로 정확하게 돌아왔다. 도대체 그 나이에 뭘 해서 그 돈을 벌었을까? 설사 어디서 눈먼 돈이 굴러 들어왔다고 해도 거처를 옮기는 게 더 급하다는 건 우리가 심한 빚쟁이라 해도 동의해 줄 만큼 그가 사는 환경은 열악하다고 했는데 말이다. 며칠 전 그로부터 작은 소포가 택배로 왔다. 얼마나 공들여 포장을 했는지 푸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다. 깻잎 장아찌와 꽃씨와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여름 음식이어서 남과 나눠 먹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구나. 최대로 싱겁게 담갔으니 꼭 냉장고에 보관할 것. 날깻잎은 상할까 싶지 않았다. 무공해니 쌈으로 먹거나 튀겨 먹어도 좋을 것 같다. 어떤 집 담 밑에 피어있는 접시꽃이
축제 분위기같이 화려하고 환희심이 들어 무척 좋아서 여기 받아 보내니 심고 싶으면 어디 담구석에 뿌려도 좋을 것 같다. 돈을 갖고 나서 비로소 그가 말을 걸어온 것이다. 내가 먼저 말을 걸려 해도 혹시 빚독촉으로 오해하고 놀랄까봐 전화 한 통 못하다 보니 너무 오래 소식을 끊고 살았다. 단돈 1,000원도 벌어본 일이 없는 청소년도 몇 천만 원씩 카드빚을 질 수 있는 세상에 그까짓 몇백만 원 때문에. 우리 70대들은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소심하다. 그래도 도덕성 하나는 역대 정권보다 좀 나을 줄 알았던 참여정부의 여전한 몇백 몇천억대의 하늘 무서운 부정한 돈 냄새, 그 얼굴인 권력 주변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얼굴들을 볼 때마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그의 아름다운 편지를 읽으면서 이러고도 안 망하는 까닭이 우리 70대들 덕이 아닐까 하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70대들은 청소년 시절 조국이 해방되고 독립하는 감격을 맛보았고, 한국전쟁을 당해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전후 복구를 위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자식을 낳았고,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그 자식들을 교육시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키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식은 정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키워야 하는 줄 알았고, 가난보다는 부정이나 부도덕을 능멸했고, 단돈 몇 푼도 빚지고는 못 살 만큼 남의 돈을 두려워했다. 우리는 이렇게 간이 작다. 그러나 간 큰 이들이 아무리 말아먹어도 이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을 것 하나만은 확실한 것은 바로 간 작은 이들이 초석이 되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으스대면 안 될까? 좋은 일 하기의 어려움. 해가 바뀐다든가 몸이 곤곤할 때면 머릿속으로 이것만은 지켜야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심각하게 다짐을 하는 버릇이 있다. 방학하는 날 계획표 같은 걸 벽에다 써 붙여 놓아야 안심하고 씩씩하게 나가 놀던 어릴 적 버릇인 듯 싶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해마다 하게 되는 결심은 일기를 쓰자라는 건데 아직도 1년을 꽉 채운 일기장이 없다. 그래도 한두 달에서 서너 달, 반년을 넘긴 일기장으로 차차 쓴 기간이 길어져 가는 걸 보면 대견하다기보다는 건망증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 같아 쓸쓸해지곤 한다. 건망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서글픈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위해 좋은 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희생한 적도, 불의한 이웃을 위해 큰 돈을 쾌척한 적도 없다. 기껏해야 남에게 패나 안 되게 살려고 전전긍긍 옹졸하게 살았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남의 슬픔조차 나누기보다는 나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써먹곤 했다. 죽음 저편에 심판이야 있건 없건 생과 사의 경계를 건너야 하는 일은 무섭다.
조금이라도 덜 무섭게, 조금 더 욕심을 부려 편안하게 건너고 싶다면 죽음 자체는 엄혹한 심판일 것이다. 비록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못했을 망정 해라도 덜 끼쳐야지 작심하게 된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이 살던 아이들을 내보내고 홀로 생활하게 되면서 직접 하게 된 일 중 가장 어려운 게 쓰레기 처리였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니 이 많은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갈까? 국토가, 지구가 신음하는 게 몸으로 느껴져 진저리가 처지면서 내 쓰레기라도 줄이자 작심을 했다. 뭐든지 작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건 그만큼 고생길에 들어서는 일이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상품을 포장했던 상자에 부착된 스카치 테이프나 끈을 떼어내고 속포장을 한 스티로폼을 따로 빼고 남은 상자를 판판하게 만들어 부피를 줄이려면 요새 상자는 왜 그렇게 튼튼한지 여간 힘에 붙이는 게 아니다. 접착력이 강한 넓은 스카치 테이프로 봉투 위에 또 하나의 봉투를 입힌 것 같은 우편물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런 과잉 포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우편물이나 선물로 들고 오는 것들이다. 쓰레기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 누가 딸기를 한 상자 들고 와도 딸기를 먹을 생각보다는 딸기 몇 배의 포장을 처리할 일이 버겁게만 느껴진다.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 않고 쓰레기로 보인다. 가장 부담이 안 되는 꽃 몇 송이도 요즘은 10리터 쓰레기 봉투가 모자랄 정도의 겹겹으로 부풀린 망사 치마를 두르고 있다. 분리했을 때 산더미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 과대 포장 안 하기 운동에 나서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 운동이 성공하면 포장업체는 다 망하고 말 테니 안 되겠구나. 망사치마 두른 꽃다발 안 받기 운동을 한다면 망사 만드는 업계도 그렇고 그런 솜씨를 가진 꽃집 아가씨도 실직을 할 테니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체념을 해나가는 것도 내 나름으로 습득한 자본주의 공부인지도 모르겠다.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오랫동안 지켜온 절약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음식물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어려서부터 농사짓기의 어려움과 곡식으로 된 것은 쉰 밥도 버리지 못하고 씻어 먹는 걸 보아온 데서 비롯된 원초적인 죄의식 때문일 터이다. 내 몫은 남의 집에서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손님을 치르고 남은 음식도 다 거두어 몇 날 며칠을 그것만 먹다가 다 먹은 후에야 새 음식을 만드는 버릇 때문에 자식들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다. 엄마 몸이 쓰레기통인 줄 아느냐고 혹독한 소리까지 들었다. 자식들이 그러건 말건 그 버릇만은 좋은 버릇인 줄 알았는데 이참에 고쳐야 할 것 같다. 화면이 그 끔찍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준 탓도 있었겠지만 만두소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욕지기가 치물면서 저런 사람 중 대표적인 한 명 정도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사리에 가까운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먹는 거라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이 늙은이를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창피스러워한 나머지
죽는 날이나 기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음식은 지딱지딱 버리고 새로 사먹는 게 젊은 사람 마음에 드는 일도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도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내 자본주의 공부는 끝도 없어라.